반짝반짝 책정거장. 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자기계발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인데요. 수많은 CEO들과 인플루언서들이 멘토로 여기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입니다. 긍정확언, 이 말 들어보셨죠?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들려줌으로써 사고방식을 바꿔가는 심리기법인데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말, 간절함,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마스터키가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요. 사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행동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행동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왜 누구는 계획한 행동을 지속하고 누구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게 되는 걸까? 그 비밀을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 책에서 풀어냅니다. 작가는 40년이 넘게 70개의 나라에서 1000개가 넘는 기업들을 컨설팅하고 수많은 CEO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왔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을 상대하고 연구하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행동이 지속되게 하는 힘은 무엇이었는지, 실패에 대한 관점은 어떠한지, 결국 어떤 성공을 이루었는지, 국적도 나이도 성별도 다른 그 사람들에게 희한하게도 마치 공식처럼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작가 본인도 그 공식을 적용해서 결국 성공을 해낸 거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의 그 비싸다는 강연을 앞에서 듣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기관리 관련 책은 사실 비슷비슷한 말들을 하잖아요. 이 책도 그런 면에서 완전히 다른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계발서를 읽는 이유는 색다른 정보를 얻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뭔가 나를 더 발전시킬 비결을 찾고 의욕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이 책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총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장마다 실행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장에서 배운 것들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노트의 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저는 리뷰를 위해서 부지런히 읽느라 일일이 적진 못했지만 시간을 내서 각 실행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정말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설득력이 있고 맹신적이지 않고 건전합니다. 저명한 연사의 강연을 집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게 책의 힘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얻은 몇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려고요. 네, 그럼 이제부터 1장부터 10장에 걸쳐서 부분을 선택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요약하거나 제 개인적인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을게요. 마무리 인사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유익하고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할게요. 1장. 무엇이 당신을 안주하게 하는가? 나는 고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하고 힘든 노동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내 첫 직장은 작은 호텔의 레스토랑이었고 그곳에서 접시 닦기를 했다. 성장기 내내 부모님으로부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에 대해 지적받기만 했을 뿐 그 과정에서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동기부여는 전혀 받지 못한 것이다. 여러 노동직을 전전하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평생 이런 힘든 일뿐이겠지. 그러다 경제 불황으로 막노동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워지자 나는 우연히 세일즈를 시작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물건을 팔고 판매 수수료만으로 소득을 올리는 일이었다. 세일즈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제품을 파는 한 동료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10배 이상 번다는 사실을 알아챘을 때였다. 심지어 그는 내가 보기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어떻게 매일 그렇게 큰 실적을 올리는 건가요? 그는 자신의 세일즈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었다. 지극히 기본적인 것이지만 당시 나에게는 매우 새로웠다. 그가 말한 기본 원칙은 고객을 만나면 일단 질문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조언을 따라 질문했고 조금씩 실적을 올렸다. 덕분에 실적이 오르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영업이나 판촉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건 어때요? 나는 그런 책이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다. 바로 서점으로 달려가 세일즈와 관련된 책을 몇 권 사왔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었다. 그 과정에서 영업과 관련된 오디오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시간 여유가 생길 때마다 오디오 카세트를 들었다. 난생 처음으로 강연회에도 가보았다. 그곳에서 나는 인생을 바꾸는 깨달음을 얻었다. 성공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은 후천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였다. 누구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그때까지 나는 노동직을 전전하며 해고당했던 쓰라린 경험들로 인해 스스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라 단정지어버렸다. 평생 가난하게 살며 친구들 집을 전전하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 강연을 통해 번개처럼 깨달았다. 운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은 배움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단순한 깨달음은 보잘것없던 나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고 그로 인한 행동의 변화는 지금까지도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하버드를 비롯한 여러 유수의 대학교에서 선천적인 지능과 우수한 성적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중 어떤 요소도 성공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학위도 언어 능력도 재산도 없이 빈털터리로 미국에 와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은 정말 많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사람이 세계적인 기업을 이끄는 위대한 경영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부유한 집안에서 나고 자랐지만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단순 노동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 일련의 경험과 연구 결과를 통해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성공은 교육, 기술, 집안, 심지어 운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 성공은 전적으로 개인의 행동에 의해 좌우된다. 그리고 모든 개인에게는 특별한 일을 해낼 능력이 있다. 그저 그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지금부터 나는 당신을 그 방법으로 이끌 것이다. 출신과 배경을 탓하지 말라. 당신에게 용기를 불어넣거나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은 당연히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상사가 그에 속하고 넓게 보면 사회도 그 범주에 든다. 이들은 당신에게 긍정적이거나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당신이 성공을 위해 분투하거나 무언가 특별한 일을 시도할 때 어쩌면 가까운 지인들이 당신을 방해할 수도 있다.
사회 문제가 개인의 의욕을 꺾을 때도 있다. 미디어는 부정적인 뉴스가 잘 팔린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자극적인 사건을 더 많이 다루기 마련이다. 간혹 편향되고 암울한 메시지를 전달해 사회 구성원의 의지와 마음가짐을 평균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이 그들의 임무인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인간은 누구나 일상에서 접하는 소식에 동요될 수밖에 없기에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확고하게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주변에 의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의 주변 환경은 감정의 수영장과도 같다. 당신은 그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다. 그러므로 환경을 통제해서 물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은 고작 1시간 미만이다. 그들은 무엇을 볼지 신중하게 선택해 긍정적이고 교훈을 주는 프로그램을 본다. 반면 저소득층은 하루에 5시간 이상 마구잡이로 말초적이고 소모적인 프로그램을 보며 온갖 부정적인 자극에 노출된다. 당신이 지금 즐기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당신의 감정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 인간의 수명은 길어졌고 이전보다 편리한 삶을 영위한다. 개인이 노력만 한다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도 있다. 물론 오늘날에는 과거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았을 이를테면 환경오염이나 정보기술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같은 문제도 많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절대 걱정하지 말자는 것이 나의 신조다. 반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큼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20세기의 사회 비평가이자 교육 이론가 엘버트 제이 녹은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이전보다 나아진 한 명의 개체가 되는 것이다. 즉,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사회에 보여주는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 성장할 때 사회 전체의 수준도 함께 높아진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통제 하에 있는 일이다. 우리가 저마다의 방법으로 조금씩 성장해 더 나은 사람이 될수록 사회 전체의 평균이 올라간다니 얼마나 희망적이고 가치 있는 일인가. 책임은 나에게 있다. 사람은 누구든 행복해지길 원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일까?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행복의 장애물은 언제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었다. 안으로 삼키든 밖으로 표출하든 부정적인 감정은 분노로 쉽게 변하고 분노가 된 감정은 비난을 데리고 나타난다. 가령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를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부정적 감정, 분노, 비난은 서로 맞물린 순환고리를 형성한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희망적이다. 비난하기를 멈추면 부정적 감정의 순환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난을 멈출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화가 날 것이고 이는 편도체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비난에서 시작된다. 타인을 향한 비난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비난도 마찬가지다. 침착해지기 위해선 그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겸허히 책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행동은 감정 관리에 도움이 된다.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번에 하나의 생각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거나 조용히 읊조려 보자. 이 마법의 말과 함께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즉시 멈출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고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테디라고 불리며 국민의 큰 사랑을 받았던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오도어 루스벨트가 남긴 명언이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이라는 가르침이다. 생각은 진공 상태를 싫어하므로 부정적인 감정이 나간 자리에는 긍정적인 감정이 들어차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쥐게 된 것이므로 자존감과 자신감도 높아질 것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부정적인 감정을 잠재우는 연습을 반복하면 머지않아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누구를 탓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타인의 행동에 벌컥 화가 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고 어떤 행동이든 수용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도 감정의 동요 없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2장. 한 번에 인생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다. 진짜 동기부여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에 찾아온다. 어제의 자신을 뛰어넘는 미세한 진전에 만족과 희열을 느끼면서 계속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많은 동기부여 전문가들이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거창하지 않은 작은 일을 꾸준히 하라고 권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어. 전혀 복잡하지 않고 아주 현실적이군. 결과가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다. 생생한 자기 효능감이 쌓여 점차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뚜렷하게 그릴 수 있을 때 진짜 동기가 부여된다. 즉, 진짜 동기부여는 나아가고 있다는 감각이다. 자아 개념을 재정립하라. 동기부여는 자아 개념과 관련이 있다. 유년기의 칭찬과 격려를 충분히 받고 스스로 중요하고 가치 있고 똑똑한 사람이란 느끼며 자란 아이는 동기부여가 잘 된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어른으로 성장한다. 자아 개념이 긍정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자아 개념은 자아 이상, 자아상, 자존감이 복합되어 구성되는데 그들에게는 확실한 자아 이상이 존재한다. 자아 이상은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은 되고 싶은 모습이 명확하다. 건강, 부, 지위, 영향력, 생활습관 등 모든 측면에서 당신이 그리는 완벽한 롤 모델을 떠올려 보라. 성공한 사람들의 자아 이상은 매우 뚜렷하고 구체적인 반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자아 이상은 모호하다. 만약 당신도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마법 지팡이를 흔들어 3년 후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것이다. 지금 모습에 비추어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 삶은 어떤 모습이고 오늘과 무엇이 다를까?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얼마를 벌고 싶은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가? 어떤 인간 관계를 원하는가? 건강과 체력은 어떤 상태였으면 좋겠는가? 계좌에 돈은 얼마나 있을까? 나를 둘러싼 것들이 명확해질수록 자동으로 동기가 부여되는 법이다. 자아 개념의 두 번째 요소는 자아상이다. 자아상은 스스로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으로 매 순간 나의 행동력을 조절하는 원천이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력은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그리는 그림의 크기와 항상 일치한다.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보통 자아상은 내가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나가 모여 만들어진다. 재미있는 점은 다른 사람이 실제 나를 어떻게 보는가와 상관없이 만약 남들이 나를 멋진 사람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한다면 그들과 교류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사람들 속에서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호감형인 자아상을 강화하며 당신은 자연스럽게 말하고 웃을 것이다. 반면 남들이 당신을 별 볼 일 없고 재미도 없는 사람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한다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괴로울 것이고 내면의 부정적인 영향도 받을 것이다. 내가 보는 지금의 나와 내가 되고 싶은 나, 즉 자아상과 자아이상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차이는 당신의 성격을 일부 결정짓기도 한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 크면 사기가 꺾이고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를 꿈꾼다. 당신도 그러한가?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만이 묘약이다. 종이를 한 장 꺼내 우선 나는 1년 안에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써보라. 그리고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떤지 생각해보라. 또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통장에 돈은 얼마나 있는지 떠올려보라. 만약 통장 잔고는커녕 빚만 잔뜩 있고 마땅한 직업도 구하지 못해 생계를 겨우 이어나가고 있다면 부자라는 자아 이상이 터무니없게 느껴질 것이다. 다만 나는 여기서 자아 이상을 줄이라고 권고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과 괴리감이 지나치게 크지 않은 작은 자아 이상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지나치게 커지면 목표를 몇 번 써보다가 어차피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지레 포기하고 멈추어 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자아 개념의 세 번째 요소는 자존감이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마음을 가리킨다. 비유하자면 자존감은 원자력을 이끌어내는 원자의 핵이나 마찬가지다. 당신의 행동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자 행동력의 엔진이다. 지금의 나에서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나에 가까워질수록 자존감은 올라가고 자아상도 긍정적으로 변해 자신감이 붙으며 활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성공은 물질적인 보상보다 내면의 기쁨이 결정한다.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자존감이 올라가니 잠시 소리내어 말해보라.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한다.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한다. 나는 나 자신을 정말 좋아한다.
내 책들과 강연에서 꾸준히 이 방법을 권했더니 한 번은 큰 성공을 거둔 청년으로부터 고맙다는 영상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무력하고 불행했는지 열변을 토했다. 청년은 쇼핑몰에서 휴대폰 파는 일을 했는데 몇십 명에게 다가가 열심히 말을 걸어도 늘 거절당하기 일쑤였다고 했다. 하루하루 절망에 빠져들던 어느 날 내 책 판매의 심리학을 사서 읽게 되었다고 했다. 책을 읽은 다음 날 그는 출근하기 전에 차 안에 앉아 나는 내가 참 좋아 라고 중얼거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혼잣말하는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쇼핑몰 안으로 당당히 들어갔다. 여느 때처럼 휴대폰을 판매했고 그날의 첫 고객이 거절 의사를 밝혔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잠깐, 이건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어쩌면 당신의 삶을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전날과 달리 말이 술술 나왔던 것이다. 그의 내면에서 자존감이 올라간 덕분이었다. 고객은 웃으며 정말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래요? 라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는 얼마 후 첫 매출을 올렸다. 첫 번째 성공은 두 번째, 세 번째 성공으로 이어졌고 머지않아 판매 신기록까지 세웠다. 그는 판매 사원에서 관리자로 승진했고 나중에는 더 큰 회사로 이직했다. 나는 청년의 마지막 말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출근길에 나는 나를 좋아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라는 생각은 마음을 받쳐주는 튼튼한 기둥이다. 스스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와 얼마나 낙천적인지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또한 주어진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일과 인생의 행복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3장 성공을 가속화하는 성장 마인드셋 생각의 메커니즘 바로 알기 심리학자들은 오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연습하면 믿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는 이를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기 법칙이라고 부른다. 생각의 메커니즘을 바꾸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나는 정말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싶어. 내가 크게 성공할 운명이라고 믿고 싶어. 만약 정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이미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 행동이 감정을 만들어낼 것이고 감정은 다시 행동을 만들어낼 것이다. 또 행동은 뛰어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즉, 제한적인 믿음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만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나도 나를 믿을 수 없어. 자신감이 부족해. 나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고 매력적인 사람도 아니지. 이와 같은 부정적인 믿음을 버려야 한다. 반대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라. 나에겐 평생 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잠재력이 있어. 그러니까 잠재력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돼. 나에겐 세상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무한한 성공 가능성이 있어. 나는 매력적이고 인기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살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돈도 많이 벌 거라고 믿어.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는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자신 없고 부정적이던 기존의 자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새로운 믿음만이 남아 당신의 마음을 지배할 것이다.
만약 행동을 바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성공을 시각화해보기를 추천한다. 이는 실제로 많은 운동선수와 음악가들이 쓰는 생각 전환의 메커니즘이다. 올림픽 같은 큰 대회를 앞둔 운동선수들은 차분하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 공연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무대에 오르기 전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자기 자신을 반복적으로 상상하며 준비한다. 조용히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누워 장래를 압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이다. 가령 피겨스케이팅 선수라면 경기에 사용할 음악을 켜놓고 머릿속으로 빙상에 입장해 준비한 기술을 모두 완벽히 선보이고 무사히 퇴장하는 모습을 내재화한다. 경기가 다가올수록 더 자주 매일 잠들기 전과 일어난 순간에 그 모습을 반복해서 상상한다. 머릿속에 완벽한 그림이 그려져 있기에 자신감이 생기고 실패할 확률은 줄어든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어설픈 방법이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공통적으로 배우는 검증된 방법이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는 격언이 있다. 무엇을 먹는지가 몸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이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미래를 결정한다. 놀랍지 않은가? 얼 나이팅게일은 이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이라고까지 표현했다. 4장. 목적지를 정해야 출발할 수 있다. 나를 주어로, 현재 시제로, 긍정문으로. 원하는 걸 떠올릴 때는 구체적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때 3P 기법을 활용하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 3P 기법이란 3개의 P, 즉 개인적인 personal 목표를 긍정적인 positive 어조로 현재 시제 present tense로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첫 번째, 반드시 나라는 단어로 목표를 표현해야 한다. 나는 1억 달러를 번다. 나는 뭐뭐를 판매한다. 나는 비버리 힐즈에 산다. 와 같이 떠올려야 한다. 나를 주어로 놓고 동사를 붙여라.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임을 인식하면 잠재의식이 깨어나 움직인다. 두 번째, 목표는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담배를 끊는다, 나쁜 습관을 버린다, 10kg을 감량한다 와 같이 목표를 세우지 말라. 나는 비흡연자다. 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내 몸무게는 60kg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세 번째, 현재 시제로 써야 한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시간의 압박을 느껴야 움직이므로 현재 시제로 명령을 내려야 한다. 어느 정도의 압박감은 원동력이 되어준다. 나는 1억 달러를 벌 것이다 보다는 나는 올 한 해 1억 달러를 번다 라고 쓰는 것이 좋다. 나는 60kg이 될 것이다 보다는 나는 2025년 12월에 60kg이다 라고 쓰는 것이 낫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면 잠재의식은 시간의 압박을 느끼며 24시간 끊임없이 움직일 것이다. 당신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동시에 목표가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끌어당길 것이다. 5장. 빠르게 시도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라. 내게 중요한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 대나무는 거센 바람에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는 않는다. 뿌리가 단단히 잡혀있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은
수백 명의 CEO를 대상으로 지금까지의 사업 중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인지, 완전히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조사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자신의 사업은 실패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출시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던 경험이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아니요. 그것들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배움의 경험이었죠.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언가를 배울 뿐이죠. 큰 돈을 잃고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해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리더들은 이를 소중한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다시 대나무 이야기로 돌아가면 대나무의 단단한 뿌리는 당신이 머지않아 성공할 것이고 지금의 시련은 일시적인 좌절일 뿐이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상징한다.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 잠시 심호흡하고 한 걸음 후퇴해 다른 방법을 연구하면 된다. 다만 원칙에 타협하는 것과 유연성은 다르게 봐야 한다. 혹자는 휘어지되 부러지지 않는다는 말을 상황에 따라 가치관을 버리고 절대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뿌리가 튼튼하다는 말은 자신이 믿고 지향하는 바가 확고하다는 뜻이다. 수많은 경제 경영서에서 리더의 덕목으로 강조하는 것도 일관된 가치관이다. 과거 애플의 브랜딩을 총괄한 전설적인 마케터이자 이후 창업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가이 가와사키의 말을 빌리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핵심 인재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관은 무엇인가? 절대적으로 고수할 확고한 원칙이 있는가?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이를테면 성공에 대한 욕구,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만 실패나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면 진취적인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기반 설립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즉,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명확히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놓아야 나아갈 길이 명확하게 보인다. 가치관의 목록은 같지만 그 순서가 다른 두 사람을 만났다고 해보자. 가족, 건강, 성공의 순서로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해둔 인물과 성공, 가족, 건강의 순서로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해둔 인물이 있다. 과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족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과 성공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은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나에게도 성공을 가장 우선시하는 친구가 있었다. 그는 일찍 결혼해서 장성한 아이들까지 있었다. 아주 똑똑하고 친절한 성품까지 겸비해 큰 성공도 거둔 친구였다. 어느 날 부부 동반 모임으로 그의 집에 여러 친구들이 모여 함께 사업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이렇게 말했다. 나에겐 확고한 원칙이 하나 있어. 언제나 성공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거지.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지. 그런데 일단 일에 집중해 성공하고 그 뒤에 가족과 함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며 시간을 보내면 더 좋은 거 아닐까? 순간 그의 아내를 바라보니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충격을 받은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암에 걸려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아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딸은 아이를 임신한 뒤 멀리 떠났다고 했다.
그 친구는 얼마 뒤 재혼에 성공했지만 불행은 그치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곧 파산했다고 한다.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시간을 들여 생각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 곧 당신의 뿌리가 되어 당신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6장. 나 자신의 첫 번째 후원자가 되라.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질문하라. 성공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골똘히 생각한다. 행동을 이끌어내는 동기부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원하는가와 그 목표에 가까워지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다. 이 질문에 답하며 답안을 마련해 놓았기에 행동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나폴레온 힐은 걱정을 잠재우는 진정한 치료법은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행동뿐이며 끊임없이 움직이면 바빠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고쳐진다고 말했다. 미래를 걱정할 시간에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난 항상 실수만 해. 또는 왜 자꾸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걸까?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하라. 앞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이 경험에서 어떤 피드백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생각만 담고 하나의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다.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배움에 집중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리 없다. 긍정적인 교훈이나 피드백을 얻으려 노력하다 보면 결국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좌절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적어도 하나의 교훈은 찾을 수 있는 법이다. 지금은 백만장자로 보이는 부자들도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했고 모든 실수에서 끊임없이 배웠다. 성공하지 못한 이들은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지만 성공한 이들은 실수를 기회이자 선물로 여긴다. 성공으로 나아가는 가르침이 실수에 있다고 여기며 배울 점을 찾는 것이다. 7장. 멀리 보아야 멀리 간다. 매일 성실하지 않으면 멀리 볼 수 없다. 몇십 년 전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기 전에 나는 성공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괜찮은 부동산 개발권을 봐두었고 계약만 하면 되는 상태였는데 돈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을 직접 방문해 내가 기획한 계약건을 제시했다. 많은 회사에서 거절을 당한 끝에 마침내 관심을 보이는 업체를 하나 만났다. 그들은 내 제안을 듣고 호기심을 보였다. 이 거래의 수익성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함께 진행해 봅시다. 이미 나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책을 많이 읽은 터였다. 계획서와 자료를 작성하는 법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나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했다. 해당 부동산의 세입자들에게 동의서도 받았다. 건설 회사로부터 비용 분석서도 받았다. 계획서에는 비용과 수입원을 낱낱이 기재했다. 자신 있게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회의가 끝나고 모든 것을 확인해 본 개발사 담당자들이 말했다. 이렇게 완벽하게 작성된 사업 계획서는 처음 봅니다. 훌륭하네요.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 부동산을 개발하는 비용은 우리 회사에서 100% 부담하되 소유권은 75%를 가져가겠습니다. 일이 끝까지 잘 마무리되면 지분의 25%는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얼마 후 그 회사 사장이 나를 따로 불렀다. 매우 부유하고 평판 좋은 사업가였다. 그는 나를 반기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의 철저한 직업의식이 아주 마음에 드네. 기한까지 계획서를 아주 꼼꼼히 작성해 보내왔더군. 혹시 내 개인 비서로 일할 생각은 없나? 나는 그의 비서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이따금 해야 할 일들을 맡길 뿐이었다. 그 전까지 개인 비서를 둔 적이 없어서인지 일을 많이 시키지도 않았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거나 일거리를 달라고 요청하면 그제서야 일을 지시하곤 했다. 나는 무슨 일이든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고 보고했다. 그는 내 보고를 들을 때마다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며칠 후에 다른 일거리를 주었다. 사실 그가 지시한 것들은 아주 사소한 일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무슨 일이든 꼼꼼히 처리하려 노력했다. 어느 날 그가 나를 불러 말했다. 자네는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네.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느껴져. 사실 어제 지시한 일은 당장 시급한 건은 아니라 다음 주에 처리했어도 되었을 걸세. 어쨌든 자네의 태도를 칭찬하고 싶네. 그는 언제나 이것 좀 보겠나 라고 말하며 기회를 주었다. 2,500만 달러 규모의 수입 유통회사가 세워질 부동산에서부터 주택,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건까지 시작은 항상 가벼웠다. 그렇지만 나는 제안에 진지하게 임했다. 자료를 꼼꼼히 확인했고 사업 계획서를 치밀하게 작성했다. 얼마 뒤에는 시내에 오피스 빌딩을 지을 계획인데 비용은 얼만지,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하면 될지, 오피스 공간과 상업용 공간은 어떻게 배치하면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나? 라고 구체적인 업무도 주어졌다. 그때도 나는 곧장 일에 착수해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씩 일했고 업무 시간에는 정말 업무에만 집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율성을 내려 애썼다. 결국 사장이 은퇴할 무렵 나는 부동산 개발사의 주요 부서 3곳을 맡아 총 42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전까지는 꿈꾸어 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벌었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사장실 옆에 큰 사무실을 쓰며 누구보다도 뛰어난 인재로 인정받았다. 한동안 회사에 이런 말이 돌 정도였다. 만약 1~2달 안에 처리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맡기든 상관없어. 그런데 지금 즉시 제대로 처리하고 싶다면 브라이언에게 맡기면 돼. 그는 아무리 바빠도 맡은 일을 훌륭하게 끝내. 그때는 단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자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관점을 발전시키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었다. 돌아보니 내가 단기적 목표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내 능력을 장기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나를 이끌어준 사장이 은퇴하고 얼마 뒤 나는 그의 곁을 떠났지만 그 덕분에 내 커리어는 생각했던 것보다 10년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좋은 멘토를 만나 잘 배운 덕택에 이후에는 1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부동산 개발 사업도 해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장기적 관점을 지닌다는 건 매일 오전에 90분씩 2차례 집중해 일한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단기적으로 성실하지 않으면 절대 멀리 볼 수도 없는 것이다. 8장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 빠르게 실패할수록 빠르게 성공한다. 내가 20대 초반 세일즈맨일 때 처음으로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며 판매하던 것은 저렴하고 소소한 상품이었다. 보너스 클럽의 회원권으로 고작 $20에 불과했다. 부푼 마음을 안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예상과 달리 모두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판매 실적을 올리지 못해 절망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세일즈를 처음 시작할 때는 거절당하는 게 당연해요. 아니, 오히려 거절을 많이 당할수록 좋습니다. 세일즈는 성공 게임보다는 실패 게임이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거절을 기본값으로 놓고 거절당할 확률을 줄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자주 실패하는 게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조언을 듣고 나서부터는 심기일전해서 되도록 전화를 많이 걸었고 집을 찾아다닐 때는 뛰어다녔다. 꼭 많이 거절당하기 위해 달리는 선수처럼 매일 뛰었다. 여러 집을 돌며 수없이 거절당했고 중간중간 아주 드물게 성공하기도 했다. 계속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 점점 판매 기술을 끼칠 수 있었고 어느 날은 전날에 비해 매출이 3배로 뛰기도 했다. 세일즈가 많이 판매하기 게임이 아니라 거절 확률 줄이기 게임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 후 나는 세일즈맨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늘 이렇게 가르친다. 세일즈 커리어를 크게 성장시키고 싶거나 사무실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면 지금 제가 소개하는 게임을 해보세요. 저는 이걸 천하제일 전화 대회라고 부릅니다. 매출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누가 가장 먼저 100건의 통화를 완료하는지 시합을 하는 겁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직접 대면이나 방문 세일즈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전화를 100통 걸거나 가장 빠르게 100곳의 집을 방문한 사람이 우승하는 게임입니다. 우승자에게는 회사에서 포상을 줘야겠죠? 동네에서 가장 비싸고 맛있는 레스토랑 식사권은 어떤가요? 지치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세일즈 업무를 재밌는 게임으로 바꾸는 것이다. 어차피 세일즈맨들은 매일 몇 통의 전화를 했는지 상사에게 보고한다. 매일 그날 저녁을 즐길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 식사권이라는 보상이 걸려 있으면 다들 더 열정적으로 일할 것이다. 실제 판매로 이어지는지는 그 다음 문제다. 그런데 단지 이렇게 전화를 많이 거는 것만으로도 놀랍게도 매출은 폭발한다. 한 텔레마케팅 회사를 컨설팅한 적이 있는데 그 회사는 내가 말한 이 게임을 아예 회사 시스템으로 도입했다. 다만 약간 변형해서 단순히 통화 건수가 아니라 오전 내에 가장 먼저 10번 거절당한 사람에게 점심값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직원들은 매일 출근하자마자 자리에 앉아 전화기를 들고 경마장에 나란히 서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말처럼 대기했다. 오전 8시 30분에 누군가가 시작이라고 외치면 다들 일사불란하게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가 10번을 채우고 벌떡 일어나 종을 울릴 때까지 말이다. 우승자가 정해진 뒤에는 이런 대화가 오간다. 어떻게 됐어? 아직 10번을 못 채운 거야? 어떤 고객이 제품을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 주문이랑 결제 도와주느라 시간이 지체됐어. 나는 2개 팔았어. 10번 거절당할 수가 없더라고. 계속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기업들이 이 방법을 업무에 적용하고 가장 먼저 놀라는 포인트는 매출이 아니라 회사의 분위기다.
세일즈가 고역스러운 업무가 아닌 흥미진진한 게임으로 바뀌고 직원들이 웃으며 일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긍정적인 태도로 밝게 웃으며 일하니 수학이 넘어 고객들에게도 좋은 에너지가 자연스레 전해진다. 직원들은 고객이 제품을 사는지 여부보다 통화 건수를 채우겠다는 생각으로 신나게 전화를 거는데 고객들은 어쩐지 끌림을 느끼고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는 식이다. 결국 이 게임이 실제 판매로 이어져 회사의 매출까지 크게 오르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9장. 성장을 이끄는 리더가 되라. 뛰어난 리더는 부하 직원이 일에서 행복을 느끼고 일을 할 때 자존감이 상승되도록 만든다. 동기부여를 개인의 내면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로 생각한다면 이처럼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모순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부하 직원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해 성장을 돕는 탁월한 리더들이 많다. 궁극적으로 부하 직원들이 승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말이다. 이를테면 탁월한 리더는 마라톤 풀코스의 표지판 같은 것을 적절히 제시해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마라톤 풀코스는 42.195km로 보통 1km마다 표식이 있어 달리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1km를 지나면 2km 표시가, 다음에는 3km 표지판이 나오면서 참가자들이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남은 경기를 위해 컨디션을 조절하게 만든다. 만약 시작점과 결승선만 있고 중간에 달려온 구간이나 남은 구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채 42.195km를 달려야 하니 매우 힘들 것이다. 너무 멀고 길어 보여서 중간에 의욕을 잃고 포기하는 사람도 속출할 것이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중간 평가나 남은 과제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사례로도 살펴볼 수 있다. 플로렌스 체드윅은 1950년에 프랑스와 영국을 잇는 영국 해협을 헤엄쳐 왕복한 최초의 여성이다. 그녀는 2년 뒤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카탈리나 섬까지 거의 마라톤 풀코스에 달하는 거리를 헤엄쳐 건너는 일에 도전했다. 이번에도 성공하면 역시 여성으로서는 최초라는 기록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런데 쉬지 않고 헤엄치던 중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더니 안개가 내려앉았다.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지만 안개가 점차 짙어지자 결국 그녀는 완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비상시를 대비해 주변에 맴돌던 배가 플로렌스를 끌어당겼고 보트 위에 올라간 뒤에 그녀는 망연자실했다. 남은 거리가 고작 1.5km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무태 도착해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안개가 끼지 않아 앞이 잘 보였다면 끝까지 해냈을 겁니다. 목표 지점이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2개월 후 그녀는 심기일전에 다시 도전했고 역시나 도중에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다. 플로렌스는 도전을 완수한 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번과 똑같이 안개가 껴서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엔 마음속으로 목표 지점을 계속 그렸습니다. 안개 뒤에 육지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10장. 성공을 자동화하는 루틴의 힘. 주변 사람에게 애정을 쏟아라. 관계 전문가이자 뛰어난 연설가인 게리 스몰리는
한 강연에서 요즘 사람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이런 이야기를 했다. 당신이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 길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과 마주쳤다고 해봅시다. 꽤 친했지만 다른 대학을 다니며 자연스레 멀어지게 된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몇십 년 만에 만나니 학창시절에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던 기억, 파티에 갔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며 몹시 반가울 겁니다. 서로 길에서 가볍게 안고 안부를 물으며 한참 이야기를 나누겠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묻고 연락처를 교환해 조만간 만날 약속도 잡고 말입니다. 당신은 그와 헤어지고 이렇게 반가운 일이 라고 생각하며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해서는 가족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말하겠죠. 오늘 저녁은 뭐야? TV 리모컨은 또 어디로 갔어?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몇십 년 만에 처음 마주쳤고 앞으로 평생 다시 볼 일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한 집에 사는 가족보다 더 다정하게 대하고 있다. 출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배우자와 아이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환한 미소를 지어라. 당신이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사람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아니라 늘 곁에 있는 가족, 매일 마주치는 동료, 가까운 친지들이다. 나는 첫 아이가 태어난 뒤 관계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깨달았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늘 함께 해야 할 대상은 곁에 있었다. 그래서 주변에 감사와 사랑, 소중함을 표하는 법을 꾸준히 연습해왔고 지금까지 매일매일이 행복했다. 작은 관심과 긍정적인 말 하나만으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눈에 띄게 좋아지기 마련이다.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매일이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